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창홍 C300의 스펙과 언박싱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창홍 C300의 메뉴와 성능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왜? 제가 비싼 프로젝터라고 했잖아요. 좋은 프로젝터라고 했잖아요. 관자의 모든 테스트를 잘 넘어가야지 진정 좋은 프로젝터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테스트를 다 때려 박을 예정입니다.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셋업과 인스톨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300은 스마트 빔 프로젝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체 OS도 내장이 되어 있고 다른 외부 기기에 연결 없이 자체적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기타 앱을 돌릴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프로젝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기동을 하면 언어 설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든가 아니면은 유선랜을 꽂아가지고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2.4GHz와 5GHz 모두 지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시간대 설정이 나오죠. 서울 맞춰놓고요. 그러면 Boot Wizard Setting Completed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를 봐도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기타 앱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여기에 추가로 앱스토어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앱스토어는 별도의 APK 파일을 이 프로젝터에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APK 파일은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죠. json appstore.apk라고 하는 파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json이라고 하는 업체는 그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각종 앱스토어라든가 소프트웨어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베이징의 회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json 앱스토어를 다운로드를 받은 뒤 이것을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쭉 보시면 요 밑에 json appstore.apk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인스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앱스토어가 하나 생겼죠. 이걸 눌러볼까요? 들어가 보면 바로 쓸만한 앱들이 주르륵 보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스포티파이, BBC 뉴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뭐 제가 당장 필요한 거는 넷플릭스니까요. 넷플릭스를 설치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유튜브를 깔아봅시다. 유튜브는 스마트 유튜브라고 하는 별도의 앱을 깔아주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설치하고 나면 바로 유튜브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에 앱스토어와 함께 스마트 유튜브 TV라는 앱과 넷플릭스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한 앱을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MX 플레이어를 항상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X 플레이어를 찾아서 설치를 해주고요. 여기까지가 셋업 앤 인스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최초 기동과 소음을 한번 알아볼까요? C300을 전원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기동 시간이 조금 됩니다. 아무래도 그냥 일반 깡통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스마트 빔 프로젝터는 OS와 앱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28초 정도가 걸리는군요. 그럼 이다음엔 소음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세팅을 0으로 맞춰 놓았을 적에 5 내지 6dB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땡 21이나 땡 15나 보면은 보통은 한 20에서 35 사이
그 정도 데시벨이 나왔었는데 이 경우는 5에서 6데시벨이면 엄청나게 조용한 거죠. 일반적으로 LCD 방식보다는 DLP 방식의 소음이 훨씬 적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초기 화면이 이런데요. 여기에서 미디어를 눌러보면요. 여기에는 USB 메모리를 꽂았을 적에 이렇게 리무버블 해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고요. 여기는 SD 카드라고 하는 것이 이 내장 스토리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TV 매니저를 눌러보면 오잉, 이게 뭐야? 오버롤 옵티마이제이션? 예, 이게요.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터의 관리라고 할까요? 그래서 필요 없는 데이터라든가 필요 없는 앱이라든가 아니면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 되고 나면 Your TV runs well. 모든 정리가 끝났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게 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팅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팅을 눌러보면 맨 처음에는 픽처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위에 트루 컬러나 3D 모드는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뭐야, 3D 지원된다며?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MEMC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MEMC는 또 뭐야? 이 MEMC라는 것은 모션 에스티메이션, 모션 컴펜세이션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동작의 추정과 동작의 보상,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프레임의 동작을 추정을 해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중간 프레임을 인공적으로 삽입을 함으로써 화면상의 동작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동영상으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딱 보면 새가 날아가고 있군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요 중간중간에 좀 약간 좀 뜨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사이에 그 중간의 그림을 더 넣어주면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텐데 라는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공적으로 MEMC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죠. 자, 테스트를 해봅시다. 1초에 24프레임짜리 동영상을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은 MEMC 기능을 하이에 설정한 것이고 오른쪽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어떤 동영상이 훨씬 더 부드럽고 선명해 보이시나요? 누가 보더라도 하이 쪽이 훨씬 더 또렷하고 선명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죠. 이게 바로 MEMC의 강점입니다. 자, 이런 기능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강점을 발하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의 경우에는 강점이 있겠죠. 대표적인 건 뭐가 있죠? 스포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본다고 칩시다. 그럴 때 이 MEMC 기능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명확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메뉴로 가보면 이 MEMC 기능은 Off, Low, Medium, High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동작이 빠른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보실 적에는 활성화를 시키고 보시는 것이 좋겠고, 동작이 느린 큰 변화가 없는 그런 화면이라면 오히려 약간 좀 화면이 뭉개져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으니까 오프에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DNR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디지털 노이즈 리듀싱이라는 기능이거든요. 즉 노이즈를 감소시키는 그런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나믹 뎁스라는 기능은요, 그 영상의 심도를 좀 조정을 해서 메인 포커스가 닿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주변 부분에 어떤 배경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서 좀 더 이 영상의 깊이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ON을 할 수도 있고 OFF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스마트 필터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죠. 알아서 최적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화면의 상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기능인 건데요. 이 스마트 필터 때문에 위에 트루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필터를 꺼 놓으면 위에 트루 컬러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피부의 밝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킨톤 그리고 각각의 색 영역별로 따로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야, 도대체 그러면 이 3D 모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원을 한다는데 여기는 not support라고 하는데 이 모드는 3D 파일이 작동을 할 때만 활성화가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USB에다가 3D 파일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를 활성화를 시켜보면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란히 두 개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제 땡3의 3D 기능을 설명을 드릴 적에 3D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오면은 조금 더 설명이 쉽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화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방식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D 모드로 들어가 보면 3D 어프가 있고 SBS가 있고 TP가 있는데요. TP는 뭔지 모르겠고 SBS가 바로 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눌러주면 에구머니나 드디어 세로로 두 개가 있던 영상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어른거리는 영상이니까 3D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3D 안경이죠. 3D 안경 중에서도 편광 안경이 아니라 셔터 글래스가 필요합니다. 셔터 글래스는 따로 별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셔터 글래스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그리고 전원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안경이 좌우가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과 깜빡거리는 주기가 동기화가 되었을 적에 입체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지금 엄청난 IMAX 인트로의 입체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걸 참 여러분들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주 안타깝네요. 자, 다음에는 사운드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운드 세팅에는 바로 맨 위에 돌비 서라운드가 나옵니다. 이건 뭐 무조건 활성화를 시켜놔야죠.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베이스라든가 트래블이라든가 보이스 클래리티, 베이스는 저음역, 트래블은 고음역, 그리고 보이스 클래리티는 보통 중음역이죠. 그리고 각 헤르츠별로 이퀄라이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스피커는 인터널 스피커와 엑스터널 스피커가 있는데요. 요거는 프로젝터의 내장 스피커를 쓸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광출력이나 이어폰 단자를 통해서 외장 스피커를 쓸 것이냐를 선택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보시면 옵티컬 아웃풋 딜레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광출력을 연결을 했을 적에 혹시라도 이 싱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이걸 통해서 딜레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운드는 요거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할 때마다 효과음이 나는데요. 효과음을 뭐 물방울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띵 하는 어떤 그 차임 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거슬리면은 턴 오프 끄면 됩니다. 저는 보통 꺼놓고 씁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메뉴죠. 네트워크는 여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와 케이블 네트워크 유선 랜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무선 네트워크는 2.4GHz와 5GHz 모두 지원한다는 것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블루투스인데요.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두고 제가 보통 못 쓴다고 그랬죠? 바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페어링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Other Device의 목록에 사운드코어 라이프 Q35가 뜨죠. 자, 이것을 커넥팅을 하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스템으로 가볼까요? 언어 설정이 있고요. 디바이스 네임 보이고 시스템 인포 있고요. 여기 시스템 인포에서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바로 보이죠? 안드로이드 9 기반의 OS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타임존 세팅,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초기 설정할 적에 맞춰놨던 거죠. 굳이 손댈 필요 없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각종 뭐 게임 콘솔이라든가 외부 기기 같은 것들을 연결했을 적에 연결을 하자마자 바로 동작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무 동작이 없을 때는 전원이 꺼지도록 하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2시간 동안 아무 동작이 없으면 꺼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셧다운, 즉
종료를 딜레이 시킨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전원 버튼을 누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리모컨이 막 이것저것 이제 뭐 누르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전원 버튼을 누르면 딜레이 셧다운 기능을 비활성화시킨 상태에서는 전원 버튼 누르면 바로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딜레이 셧다운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당장 안 꺼지고 5초 있다 꺼집니다. 혹시 잘못 누르셨어요? 아니면 캔슬을 하시던가 라고 좀 시간을 지연을 해줍니다. 요것은 꽤나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크린 세이버 타임도 오랫동안 동작이 없으면 화면 보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냥 10분으로 맞춰놨고요. 파일럿 램프는 전원을 꽂아놨을 적에 지금 대기 상태다라는 것을 인디케이터 불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인 거고요. 이거 필요 없다, 뭐다로 괜히 전기를 쓰느냐 할 경우에는 오프를 해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라이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세이빙과 스탠다드와 하이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서 밝기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조금 뜨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 세이빙이랑 스탠다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그냥 스탠다드에다 놓고 씁니다. 그게 표준이니까요. 그리고 HDMI-CC 세팅 같은 경우에는 외부 디지털 연결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홈시어터라든가 이런 것들 말이죠. 저희 집에 홈시어터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쓸 일이 있을 적에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저는 모든 기능을 ON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는 팩토리 리셋. 어이구,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공장 초기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는 뭐 우리 늘상 보는 뭐 앞에 밑에서 비출 거냐, 앞에 위에서 비출 거냐, 뒤에 밑에서 비출 거냐, 뒤에 위에서 비출 거냐, 뭐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커렉션이 있는데요. 이 커렉션이 바로 키스톤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이 있고, 요것은 수직 키스톤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요것은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핸들 메뉴에 놓게 되면 밑에 두 가지 메뉴가 뜨는데요. 4포인트 커렉션 기능이 있고 8포인트 커렉션 기능이 있어요. 4포인트 커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보던 4점식 키스톤 조정이죠. 그래서 내 모서리를 움직여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뭐 전형적인 구성이 될 테고, 이게 8포인트 커렉션 기능이 되게 희한합니다. 처음 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기능인가? 우리가 보통 평면에서 볼 적에는 내 모서리 귀퉁이만 네모나게 맞추면은 영상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8포인트 커렉션 기능까지 뒀을까? 그 이유는 이 표면이 평면이 아닌 경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표면이 곡면인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자, 여기 제가 예시로 짐볼을 갖다 놨어요. 이 짐볼 동그란 구잖아요. 이 구에다가 제대로 화면을 비출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실래요? 자, 이렇게 8포인트 커렉션 기능을 이용해가 조정을 하면 이 동그란 구 위에도 화면을 비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유용하죠. 자, 다음에는요, 포커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은 자동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활성화를 시켜주면 알아서 오토매틱 일렉트릭 포커싱이 진행이 되면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줍니다. 엄청 편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맞춰 놓으면 한 번만 맞추고 끝이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 체크를 해서 맞춰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바로 프로젝터 앞에 있는 포커스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매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정하고 싶어 라고 하면 핸들을 선택해 주시고 밑에 포커스 어저스트먼트를 눌러주시면 리모컨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엔 서포트인데요. 이 서포트에 들어가 보면 유저 매뉴얼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 보면 창홍의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서 유저 매뉴얼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업데이트는 업그레이드를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없다 라고 하면은 You have the latest 버전, 최신 버전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메뉴에 다냐? 그건 아니죠. 자, 동영상을 USB에서 재생을 할 적에 추가 메뉴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비디오로 들어가 보면요, 씬 모드라고 하는 메뉴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스탠다드, UMax, 스포츠, SDR2 HDR, 마이 모드, 리셋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SDR2 HDR입니다. 자, HDR10 기능이 지원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요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HDR이고요. 요게 스탠다드예요. 확실히 약간 뿌연 느낌이 HDR로 하게 되면 진해지고 선명해지죠. 요게 아주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플레이 모드는요, 여러 개의 동영상이 있는 경우에 요 동영상만 재생하고 끝이냐, 아니면은 동영상을 계속 반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 동영상을 쭉 돌아가면서 플레이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한 선택인 것이고요. 다음에 서브타이틀은 자막에 관한 것인데요. 이 자막은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뭐지? 한글을 인식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SMI 파일을 인식을 못하는 것인가. 저는 이 동영상을 플레이할 적에는 사실은 이 내장 플레이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앱스토어에서 MX 플레이어를 다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MX 플레이어 상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영상과 자막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내장 플레이어를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파일에는 오디오 트랙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가 더빙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파일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싱글이 디폴트로 되어 있죠. 다음에 more 세팅의 경우에는 aspect ratio라고 해가지고 화면 전체를 가득 채울 것이냐, 그 영화처럼 약간 누를 것이냐, 아니면 오리지널 해상도 그대로 보낼 것이냐, 자동으로 맞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메뉴들은 아까 전에 봤던 것이고요. 밑에 소스를 보시면 여기 미디어가 바로 이 USB를 말하는 것이고요. HDMI를 선택하면 이 HDMI 단자에 연결이 된, 저 같은 경우에 현재는 지금 크롬캐스트 4를 연결해 놨으니까요. 이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미러링인데요. 저는 이제 갤럭시 1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이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미라캐스트의 기능을 지원을 함으로써 구글 홈을 이용하지 않고 갤럭시 폰 내에서의 스마트 뷰 버튼을 누르면 인식이 되게 됩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멀티 스크린 인터랙티브 메뉴로 들어가셔서 맨 밑에 미라캐스트로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미라캐스트의 준비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스마트 뷰를 누르면 C300FE/FE라고 하는 목록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 미러링이 바로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메뉴에 관한 설명입니다. 야, 메뉴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그만큼 기능이 많고 성능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거 한 편으로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잘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가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앉아.